자, 제1장 경제학의 기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에서는요. 로마자 1번부터 로마자 3번까지는 경제학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아니라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를 시작하실 때 기초적인 이러한 개념들은 알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시험에서는요. 직접적인 출제는 로마자 4 합리적 의사결정부터 시험에 나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로마자 1번부터 3번까지는 가벼운 마음으로 수강 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 경제학 강의는 수학적인 기초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의 유튜브 채널 스터디 파이터 채널에 가시면 기초 경제 수학이라고 하는 공개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 기초 경제 수학을 반드시 수강하시고 본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보고 왔다는 전제하에 이제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경제학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 동네에 파리바게뜨라는 빵집이 있다고 친다면 만약에 그 파리바게뜨에서 여러분들한테 자, 원하는 만큼 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무료로 원하는 만큼 빵을 가져가라 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몇 개 정도 갖고 나오실 겁니까? 아마 저는 제가 짊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아마 갖고 나올 것 같아요. 자, 인간이 빵을 몇 개나 원하느냐? 아마 무한히 원할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인간은 빵을 무한히 원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밀가루가 만약에 한 포대밖에 없다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빵의 양은 한정될 겁니다. 자, 인간의 욕망은 무한히 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경제적인 자원의 크기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한한 자원으로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다 채울 수가 없게 돼요. 자, 우리 이것을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각종 경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인데요.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는 없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니까. 하지만 주어져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많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희소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합리적으로 자원을 활용한다라는 말은요. 자,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또는 경제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말과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합리적, 효율적, 경제적이라는 용어는 전부 다 같은 용어로 뜻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자원을 합리적, 효율적, 경제적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한다? 최대한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학문이 바로 경제학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제학은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재화를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자, 우리가 빵을 예로 든다면 빵도 종류가 있죠. 자, 식빵이 있고요. 또는요, 소보로 빵이 있을 것입니다. 소보로 빵이 있을 텐데 자, 식빵을 몇 개 만들고 소보로 빵을 몇 개 만들고 단팥빵을 몇 개 만들 거냐, 어떤 물건을 몇 개 만들 거냐의 문제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이것들을 생산할 때 제빵사를 많이 투입해서 생산할 거냐 아니면 그 자동 제빵 기계를 이용해서 빵을 생산할 거냐라고 하는 생산 방법의 결정의 문제가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만들어진 빵을 누구에게 몇 개씩 나눠줘야겠느냐라고 하는 소득 분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고 해요. 어떤 빵을 몇 개 만들까? 그 빵을 어떻게 생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자, 그렇게 만들어진 빵을 누가 몇 개씩 가져가는 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세 가지 경제 문제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언제 생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시점 선택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생산 시기, 생산 시점에 대한 선택 문제인데 자, 이 네 번째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냐면 마치 우리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 자원이나 석유와 같은 이러한 자원들은 우리가 지금 뽑아서 쓰고 나면 미래에는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은 한 번밖에 못 쓰는 자원이기 때문에 자, 지금 쓸 것인가 아니면 놔뒀다가 미래에 쓸 것인가 라고 하는 시점 선택 문제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밀가루의 경우에는요. 올해 밀을 재배
재배하고 내년에 또 밀을 재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밀은 계속해서 재배할 수 있습니다만 지하에 묻혀있는 지하 자원의 경우에는 한번 써버리면 다시는 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언제 쓸 것인가라고 하는 시점 선택의 문제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통적인 세 가지 경제 문제에다가 최근에는 요 언제 생산할 것인가라고 하는 시점 선택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의 네 가지 문제라고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에 우리 사회의 경제 체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가 있고 사회주의 사회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각각 경제 체제의 특징을 한번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본주의 체제는요, 시장에서 기본적인 경제 문제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되도록 하는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라고 합니다. 자,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장에서는요, 누구와 누가 만나서 거래를 하죠? 바로 수요자와 공급자 또는 생산자죠. 자,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를 합니다. 자, 거래를 하면은 어떠한 물건이 얼마의 값을 받고서 몇 개가 거래될지가 수요자의 행동과 공급자의 행동에 의해서 알아서 해결이 됩니다. 알아서 결정이 돼요. 자, 우리 이런 것을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데, 자, 자본주의 체제는 이렇게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다 보면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요. 자,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시멘트와 목재와 철근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서 집을 지을 수가 있고 아니면 상가를 지을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수요자들이 집을 이만큼 원하고 상가는 요만큼만 원한다 라고 한다면 공급자들은 집을 어떻게 지을까요? 자, 공급자들은 이랬을 때 집을 조금만 짓고 상가를 이렇게 많이 지을까요? 이렇게 지으면 안 되겠죠? 왜? 이렇게 지으면 집을 충분히 팔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짓는 경우에는 상가의 상당 부분이 공실로 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급자들도 생산자들도 이것에 맞춰서 집을 요만큼 지어서 공급을 하고 상가는 또 이만큼 지어서 공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 집이나 상가가 어떠한 것도 모자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자르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상태가 될 거예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 개념, 요 문구를 떠올리세요. 자, 효율적이다라고 하면은 물론 경제학적으로 멋있게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직관적인 설명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효율적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다 또는 부족하지도 않다라고 할게요. 뭐가 좀 그러니까 약간 좀 머리가 모자르다 이런 느낌이 오니까 부족하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그래서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시멘트, 철근, 목재 이러한 자원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알맞게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집도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상가도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다라고 한다면 그때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시장에 맡겨놓으면 알아서 자원 배분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안 팔릴 만한 물건은 만들지를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소득 분배가 불공평합니다. 자, 시장에선 서로 자신의 이기심만 추구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이딴 건 고려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시장 경제는 소득 분배가 불공평하기 때문에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엄청나게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기적인 경기 호황과 경기 불황이 번갈아 발생해서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경제는요, 또는 시장 경제는요, 호황일 때는 시장이 엄청나게 뜨거웠다가 그러다가 뭔가 거품이 터지면서 불황이 오면 또 혹독한 불황이 또 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기에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의 고유한 특징이에요. 고유한 특징이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이러한 경기 변동이 없나요? 네,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이러한 경기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요, 자, 정부의 통제,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경제가 운용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경기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해도 되고 거의 없다고 해도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사회주의 체제는요.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소유하고요. 생산, 분배, 소비가 모두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제 체제예요. 자, 우리 앞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우리 시장에서 치약이 몇 개나 생산될 것인가라고 한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치약이 공급이 됩니다. 만약에 치약이 10,000개를 원하면 우리 사회에서 10,000개가 필요하면 10,000개가 생산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는요. 동무 올해는 치약을 5,000개 생산하라고 하면은 그냥 5,000개만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치약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넘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주의 체제는 모든 경제 문제가 정부의 통제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인데 그런데 대신 소득 분배는 공평한 특성이 있습니다. 자, 대신 개인의 자유가 제약된다는 단점이 있죠. 자, 이런 기본적인 특징 가볍게 상식 수준에서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뭐 북한과 같은 아주 특수한 국가 빼고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요소가 결합되어서 이 양 특성을 모두 다 갖고 있는데 우리 이것을 혼합 경제 체제라고 해요. 왜냐하면 시장 기능에만 맡겨 놓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변동의 호우 불황이 너무 극심하게 호황과 불황이 반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득 분배의 공평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시장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주의 요소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혼합 경제 체제라고 해요. 자, 우리 그래서 어떤 나라는요. 자,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 자본주의라고 할게요. 자, 이 경제의 비율이 요러한 비율인 국가도 있고 자, 어떤 국가는 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비율이 이러한 국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본주의가 이만큼, 여기는 자본주의가 이만큼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국가마다 자본주의 요소와 사회주의 요소의 이 구성 비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거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 두 가지 요소를 전부 다 갖고 있다, 혼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사회주의 요소를 일부 혼합한 혼합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경제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경제 주체는요, 경제 행위를 수행하는 시장 참여자를 경제 주체라고 하고요. 크게 4가지 경제 주체로 구분이 됩니다. 자, 요새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좀 격투기 영상을 좀 보는데, 격투기를 제가 찾아본 건 아닌데, 자꾸 알고리즘이 보여줘서 보다 보니까 자꾸만 또 더 보여줘서 자꾸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떠한 스포츠 시합이 있다고 하면 먼저 뭐가 있을까요? 선수라는 이 경기에 참여자가 있겠죠. 그리고 이 선수들의 경기를 심판보는 심판이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보러 온 관중이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경기가 있으면, 운동 경기가 있으면 그 운동 경기에 선수가 있고 심판이 있고 관중이 있는데 서로가 하는 역할이 다르죠. 모두가 이 스포츠 경기 시합에 참여하고 있지만 서로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다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경제사회에서도 4가지 경제 주체가 경제 행위를 수행하는데 각자의 역할이 모두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각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가계라고 하는 경제 주체가 있는데 여러분, 이 가계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란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엄마, 아빠, 자식들로 이루어진 가정을 떠올리는데 가계와 가정은 꼭 같은 말은 아닙니다. 같은 말은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가계는 개인이나 기업을 개인이나 또는 가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가계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홈이라는 의미에서 그냥 개인과 가정이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가계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 자, 먼저 가계는요, 돈을 법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겠죠. 자, 우리 그 돈을 어떻게 보냐면요,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것을 경제학적인 표현으로는요,
노동을 공급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경제에서는요, 뭔가 생산물을 만들 때 그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자원이 있을 텐데 우리 그것을 생산 요소라고 해요. 자, 우리가 현실에서 만약에 빵이라고 하는 생산물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 밀가루가 필요할 겁니다. 자, 또 뭐가 필요할까요? 버터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뭐 계란도 필요할 거고 또 여러 가지 뭐 우유도 필요할 거고 또 뭐가 필요하겠죠? 오븐도 필요하겠죠? 빵을 구울 오븐도 필요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또는 이러한 원재료들이 빵을 만들 때 필요할 거예요.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뭔가 분석을 할 때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종류가 많기 때문이죠. 여기 제가 한 가지 빼먹었네. 자, 여기 제빵사도 필요할 겁니다. 제빵사. 사람도 필요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빵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 딱 두 개의 생산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경제학에서는 재료라는 말 쓰지 않고 생산 요소라고 해요. 아시겠죠? 재료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생산 요소라고 하는데, 자, 이 다종다양한 생산 요소를 하나하나 다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카테고리화 시켰어요. 어떻게 카테고리화 시켰냐면, 자, 사람이 하는 일은 무조건 다 뭐예요? 노동이에요. 사람이 하는 육체적, 정신적인 행위, 활동은 전부 다 우리가 노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노동이라고 하고, 자, 사람의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활동이 아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돈을 주면 살 수 있나요? 네, 전부 다 돈을 주면 살 수 있죠. 돈 주면 밀가루 살 수 있고요. 밀가루죠. 버터, 계란, 우유, 오븐 전부 다 돈을 주면 살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사람의 활동이 아닌 나머지 모든 걸 다 묶어서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자본이라고 해요. 자본을 이니셜 K를 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경제학은요, 뭔가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자원을 생산 요소라고 부르고, 그 생산 요소는 크게 사람의 활동과 두 번째 자본, 돈,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해요. 아시겠죠? 물론 우리가 생산 요소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구분할 수 있지만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산 요소를 노동과 자본 두 가지로 분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활동이 아닌 것,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이 아닌 나머지 모든 건 다 뭐예요? 전부 다 자본으로 분류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래서 가게는요, 자,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 이 가게를 구성하는 사람이 나가서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 그러면 그것을 생산 요소 중에서 노동을 공급했다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노동을 공급하면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받냐면 요소 소득을 받습니다. 우리 경제학에서는 월급이라고 안 하고 요소 소득이라고 해요. 자, 노동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를 공급하면 여기에 대해서 임금이라고 하는 요소 소득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월급을 받는다 이 얘기죠. 자, 또는요, 자, 자신이 돈을 은행에 저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예금, 이자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자본을 공급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자본을 공급하게 되면 이 자본은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자신의 생산 활동에 쓰겠죠. 그러면 기업은요, 이 돈을 대출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면 은행이 그 대출 이자 중에서 일부를 예금자에게 예금 이자로 지급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자본을 공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이자 수익을 획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자본을 공급할 수도 있는데, 자본을 공급하고서 대신 받는 자본의 요소 소득을 우리는 이자율이라고 한다. 이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자라고 한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가게는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공급하면서 돈을 법니다. 첫 번째, 자신의 노동력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자, 노동을 공급하면 뭘 받는다? 요소 소득으로서 임금을 받는다. 자, 우리 임금은요, 이니셜로 소문자 W를 쓰고요. 자, 두 번째, 자본을 공급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돈을 빌려주면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다. 자, 우리 이자는 소문자로 R로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게는요, 일을 해서 월급을 받거나 임금을 받거나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거나 해서 두 가지 생산 요소를 공급을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요소 소득을 획득합니다. 법니다. 그럼 이렇게 돈을 벌었으면 이걸로 뭘 하죠? 자신이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산물들을 소비하죠. 바로 우리 이것을 지출이라고 하는데, 기업이 만든 각종 생산물을 구입하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집, 우리 가정을 떠올리시면요, 뭐 부모님이 나가서 돈을 버시면 우리가 그 돈으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소비하면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주체를 우리가 가게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가게는요, 이니셜로 대문자 C로 표현을 합니다. 보통 C라고 쓰면 가게를 의미해요. 자, 따라서 가게는 뭘 한다? 생산 요소를 공급해서 획득한 요소 소득으로 기업이 만든 생산물을 구입한다, 소비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경제 주체를 우리는 가게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기업이라고 하는 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자, 기업은요, 반대예요. 가게하고 하는 일이 완벽하게 반대입니다. 자, 기업은요, 가게로부터 생산 요소를 고용합니다. 자, 사람을 고용하고요, 돈을 빌립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고용했으면 기업은 대신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돈을 빌렸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은요, 자, 가게로부터 생산 요소를 구입합니다. 또는요, 고용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고 고용했으니까 여기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자, 자본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해야 될 것이에요. 이렇게 임금과 이자를 가게에게 지급하면 가게는 그 돈을 받아서 기업의 물건을 사죠. 기업의 물건을 살 때 기업의 입장에선 자신의 생산물을 가게에게 판매하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기업은요, 어떠한 행위를 한다? 자, 소비자에게 생산물을 판매하고 이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가게로부터 생산 요소를 구입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가게와 기업의 역할이 서로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기업이 있고 여기에 가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시장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이 두 종류의 시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생산물 시장은요, 말 그대로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 컴퓨터, 뭐 빵, 뭐 옷, 이렇게 생산된 물건이 거래가 되는 시장을 생산물 시장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생산물에는요, 반드시 이렇게 유형적인 재화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무형적인 서비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소 대행 서비스가 있고 뭐 이삿짐 배달 서비스가 있잖아요. 자, 우리 그런 경우에는 기업이 이러한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청소라고 하는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삿짐 포장이라는 이삿짐 포장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생산물 시장에선 반드시 이러한 유형적 물건만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무형적 서비스도 거래가 돼요. 자, 우리 이것을 재화 및 서비스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재화는 유형적인 것을 얘기하고 서비스는 무형의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가 거래가 되고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요,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가 거래가 되는 시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그래서 맨 첫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첫 번째로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자,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삼성전자 핸드폰을 만들어서 생산물 시장에 휴대폰을 팝니다. 내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휴대폰은 누가 삽니까? 가게에서 삼성전자 휴대폰을 삽니다. 자, 그런데 가게는요, 이 휴대폰을 살 돈을 어디에서 벌었을까요? 바로 생산 요소 시장에 자신의 생산 요소 L과 K를 공급했을 겁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 자신의 생산 요소를 공급했다, 이 얘기는 일을 했다, 이 얘기예요. 일을 하고서 돈을 벌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산 요소는 누가 고용하나요? 누가 구입하나요? 삼성전자도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 필요하고요,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생산 요소를 구입 또는
고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서 자, 이렇게 생산물과 생산 요소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우리 기업이요.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과 자본을 빌리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요소 소득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사람에게는 임금을 지불해야 되고 자본에게는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사람에 대해서 임금과 자본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이 임금과 이자는 가계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면 가계는 이렇게 번 돈으로 생산물 시장에서 휴대폰 값을 지불하고요. 이렇게 소비자가 지불한 휴대폰 값은 결국 삼성전자의 판매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바깥쪽 흐름은 생산물과 생산 요소가 어떠한 흐름,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 안쪽 노란색 흐름은요. 머니죠. 돈이 어떠한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가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만약에 이게 삼성전자 핸드폰이라면 제가 손님입니다. 제가 핸드폰을 샀어요. 그럼 핸드폰은 나한테 오죠. 그럼 난 대신 뭘 내야 돼요? 난 대신 돈을 내야 되죠. 자, 핸드폰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왔고 나는 돈을 이렇게 내잖아요. 그래서 생산물 또는 생산 요소의 흐름과 이 흐름의 방향과 돈의 흐름 방향은 서로 반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물건이 왔으면 대신 돈은 가야죠. 그래서 물건의 흐름의 방향과 돈의 흐름의 방향은 서로 이렇게 반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계와 기업은 서로의 역할을 하면서 이러한 순환이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뱅글뱅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이러한 순환을 경제 순환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냥 냅두면 이런 식으로 계속 물건 만들어 팔고 일해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또 물건을 사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경제 순환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의 경제는요. 가계와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경제 주체가 있냐면 정부라고 하는 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자, 정부는요. 민간으로부터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가계와 기업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묶어서 민간 경제라고 해요. 민간 경제. 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민간 경제라고 하는데 정부는 가계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도 하고 기업으로부터도 세금을 징수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부는요. 가계와 기업 합쳐서 뭐라 한다고요? 민간. 가계와 기업을 합치면 민간 경제라고 하는데 자, 민간으로부터 자, 민간은 가계와 기업을 얘기합니다. 기업은 I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민간으로부터 조세를 징수해서 그러면 이렇게 걷어들인 조세로 뭘 할까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요. 우리 그것을 보통 정부 지출 G라고 표현하는데 자, 거버넌트의 이니셜 G를 딴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걷어들인 세금으로 뭘 하냐면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찰 서비스 제공하거나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행정 서비스 제공하거나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항, 댐, 뭐 도로 이런 것들을 건설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민간으로부터 걷어들인 조세로서 우리 사회에 다시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는데 자, 민간으로부터 돈을 걷어서 이 돈으로 다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정부라는 경제 주체의 행위가 이러한 행위가 우리 경제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분석할 때는 정부라고 하는 경제 주체도 포함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 한 경제 사회 내 또는 한 국가 내에 있는 경제 주체들을 설명한 거고 자, 이제 한 국가를 넘어서서 다른 국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국가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해외라고 하는데 해외 부문이라고 하는데 자, 해외는요. 자, 우리가 외국으로 물건을 팝니다. 우리 이것을 수출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외국의 물건을 사오기도 해요. 이것을 수입이라고 하는데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을 순수출이라고 합니다. X 빼기 M을
순수출이라고 해요. 자, 우리 수출을 우리가 X라고 하고 수입을 이니셜로 M이라고 하는데 왜 수출을 X라고 하느냐? 수출은요, 엑스포트, 수출의 엑스포트에서 X를 딴 거고요. 수입은요, 수입의 임포트에서 M을 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경제 공부할 때 X라고 하면 수출을 얘기하고 M이라고 하면 수입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M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소비자의 소득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니면 통화량의 크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수출과 수입을 얘기할 때는 그때는 M이 수입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다 그때 설명드릴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수출을 X, 수입을 M이라고 하니까 X에서 M을 뺀 것을 순수출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양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자, 그때는 우리가 이것을 경상수지 흑자라고 합니다. 경상수지 흑자. 자,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반대로 이렇게 얘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우리 이때는 경상수지 적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X 빼기 F은 순수출이라고도 하고 경상수지라고도 해요. 근데 이것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4가지 경제 주체를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한번 총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요, 맨 처음에 가게가 있었고 두 번째 기업이 있었죠. 자, 옆에 가게 옆에 괄호하고서 효용 극대화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것은 가게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게의 목적. 가게는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얘기하는데, 가게는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우리 경제학은 전제를 해요. 자, 효용은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 쉽게 행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우리 어떤 가정이 있었을 때, 자, 가게와 가정은 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냥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그냥 똑같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가정이 있었을 때, 자, 부모님이 나가서 돈을 버시고 그걸로 마트에 가서 장 봐서 뭐 고기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여행도 가면서 삽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경제 활동의 최고 목표가 뭐죠? 바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 주어진 소득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물질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건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고 저렴하게 구매해서 물건을 최대한 많이 소비할 수 있고 수량도 많이 소비할 수 있고 해외여행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갈 수 있고 이런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고민은 어떻게 내가 경제 활동을 해야 나의 행복이 극대화될까를 고민하게 돼요. 자, 그래서 가게는 무엇을 추구한다?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자신의 경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게는요, 생산 요소를 공급할 때에도 어느 회사가 나한테 월급을 제일 많이 주지, 어느 은행이 나한테 이자를 제일 많이 주지를 고민하고요. 그래야지만 똑같은 L과 K를 공급했을 때 더욱더 많은 요소 소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돈을 쓸 때에도 어느 제품이 제일 가성비가 좋지, 또는 어느 제품이 가장 나를 만족시켜 줄 거지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효용, 행복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기업은요, 뭘 추구한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요. 기업은요, 물건을 팔 때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물건을 팔고요. 생산 요소를 고용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사람을 싸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자를 덜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생산 요소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안전하 선하 이윤 극대화 생각이에요. 돈 더 벌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가게와 기업은 각자 자신의 목표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행동을 해요. 자, 이렇게 두 경제 주체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을 우리가 민간 경제라고 합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정부는 그럼 목표가 뭐냐? 정부는요, 공공 복리를 추구합니다. 자, 정부는 사기업이 아니라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게 기본적인 정부의 목적이에요. 우리 이것을 공공복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사회후생 극대화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경제학에서 후생이라는 단어 역시 행복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후생과 효용은 모두 행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적 관점에서의 행복을 효용이라고 하고, 후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
전체적 관점에서의 행복을 후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효용과 후생은 그 어떤 스케일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복이라는 의미는 둘 다 모두 가지고 있어요. 또는 후생은요, 복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잘 사는 것을 추구해요. 우리 이것을 사회후생 극대화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민간 경제와 정부 부분을 합치면 이것을 우리가 국민 경제라고 합니다. 자, 국민 경제는 한 나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범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폐쇄 경제라고 해요. 자, 폐쇄됐다라고 하는 것은 문이 닫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고려하지 않고 그 한 나라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을 우리가 폐쇄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는 외국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가 존재하죠. 우리는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 수출과 수입을 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의 경제의 범위를 외국까지 포함해서 확장한다면 우리는 그럼 이제 개방 경제라는 범위로서 경제 활동의 범위를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쇄 경제냐 개방 경제냐의 구분은 외국을 우리 경제 분석의 범위에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에 따른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면요.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라고 하는 네 가지 경제 주체가 있고 이 경제 주체를 어디까지 포함해서 경제를 분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분석 범위에 따라서 민간 경제, 공공 경제 이 둘을 합친 국민 경제, 자, 외국까지 포함한 개방 경제 이러한 범위로 범위가 구분될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경제적 자원의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미 앞에서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재화가 있고 서비스가 있는데 재화는 유형적인 생산물을 얘기한다고 했고 서비스는 무형적인 생산물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의사의 진료 행위, 음악가의 악기 연주 행위, 가수의 노래 부르는 행위, 댄서의 춤추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예요. 자, 우리 이렇게 재화와 서비스를 합쳐서 우리는 생산물이라고 하고요. 자, 다음에 재화는요, 그 부존량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유재는요, 그 부존량이 무한하기 때문에 희소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재화를 자유재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그 부존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유한하기 때문에 희소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재화를 우리가 경제재라고 하는데, 자, 우리 경제학은요, 자, 희소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경제학은 자유재를 분석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유재는 경제학의 분석 대상이 아니에요. 왜? 희소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경제학은요, 경제재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고등학교 수능 경제에서나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경제학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가 있고 생산재가 있는데, 자, 이것은요, 사용 용도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앞서서 제가 자유재는 경제학의 분석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우리 경제학의 분석 대상은 경제재라고 했는데 이러한 경제재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먼저 소비재인데요. 소비재는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인간이 소비하는 재화를 소비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모두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 사람이 먹는 밥, 사람이 입는 옷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음식을 사람이 먹고 그 옷을 사람이 입어서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켰다? 오케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자, 어떤 사람이 애완견 사료를 샀습니다. 또 애완견 옷을 샀어요. 그러면은 그 사료와 옷은 애완견이 먹고 입는데 이거는 동물이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개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들을 사서 자신의 애완견한테 사료를 먹이고 옷을 입히면 그래서 기분 좋은 건 누구예요?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도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데 소비되는 재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소비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재화가 있는데 우리 그것을 생산재라고 하거나 또는 자본재라고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물건을 왜 만든다?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노트북은 소비재를 만드는 건데 이 소비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간에 투입되는 재화들이 있죠. 우리 그것을 생산재 또는 자본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소비재와 자본재 이렇게 내용을 구분해 주세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예를 들어서 노트북 컴퓨터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어떤 대학생이 자신이 대학 생활을 하는데 필요해서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자, 대학생이 구매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뭐 숙제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막 씁니다. 그러면 이때 노트북은 소비재예요, 생산재예요? 요거는 소비재로서 소비한 거예요. 자, 이 대학생은 이 노트북을 소비재로서 소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신입 직원을 뽑았어요. 자, 신입 직원을 뽑아서 그 신입 직원에게 업무용으로 노트북을 지급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트북을 한 대 구입했다고 쳐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노트북은 소비재로서 사용된 겁니까? 아니면 생산재 또는 자본재로서 사용된 겁니까? 이거는 삼성전자가 자신의 생산물을 만드는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투입한 생산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든다고 치면 그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 활동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한 노트북이기 때문에 이때의 노트북은 똑같은 노트북일지라도 이때에는 생산재로서 노트북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떠한 재화가 소비재이냐 생산재이냐라고 하는 것은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를 어떤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동일한 기종, 동일한 노트북이라고 해도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소비재, 생산재 여부가 구분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페인트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페인트. 자, 어떤 개인이요, 자신의 담장을 칠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샀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담장에 페인트 칠을 했다라고 하면 이 페인트는 소비재로서 사용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건설사가 샀어요. 건설사가 이 페인트를 사서 자신이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외벽을 이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페인트 값을 포함해서 아파트의 분양가를 결정해서 아파트를 팔겠죠. 자, 이러한 목적으로 건설사가 페인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 페인트는 아파트라고 하는 최종 생산물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건설사가 구입한 페인트는 동일한 페인트라고 해도 역시 이때 역시 생산재로서 페인트가 투입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 소비재이냐 생산재이냐라고 하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산 요소로서 노동과 자본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산 요소를 조금 더 다양한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동과 자본 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세분화해서 들어가지 않고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 두 가지가 있다라고 분류하시면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은 다 노동에 해당되고요. 다음에 인간의 그러한 활동이 아닌 나머지 모든 건 전부 다 자본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토지라고 하는 것을 별도의 생산 요소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것은요, 토지의 특성이 일반 재화의 특성과는 좀 상이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좀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계라고 하는 거는요, 얼마든지 똑같은 기계를 많이 만들 수가 있죠. 근데 토지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또 토지는요, 각각의 위치가 달라서 이 토지와 이 토지는 서로 위치가 다르죠. 같은 면적, 같은 형상이라고 해도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가 동일한 토지는 단 한 개도 존재하지를 않아요. 왜? 토지 위에 토지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토지는 이렇게 개별성이 있고 인간에 의한 생산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러한 기계는요, 똑같은 기계를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본과 자본재와 이러한 토지는 좀 특성이 다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공부하는 수험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토지를 자본에 포함시켜서 분석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분되는 내용은 나중에 뒤에 가시면 미시경제학에서 생산 요소 파트가 있는데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경제학의 연구 방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고 쉽게 빠르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이런 챕터에서 막 고민하시거나 어려워하시거나 시간 많이 투입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런 얘기구나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경제 모형이 왜 필요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경제학은요, 우리 경제 사회를 분석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아래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것을 경제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경제 사회를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이는 수많은 기업과 수많은 개인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실제의 경제 사회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복잡한 실제 사회를 다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실제의 경제 사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이것을 다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실제의 경제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중요한 특성을 뽑아서 단순화시킨 것을 경제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경제 모형은 실제 경제사회를 단순화시킨 것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경제 모형과 그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사과 시장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요, 사과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건데, 사과의 수요량은요, 사과의 가격이라든가 사람들이 사과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그리고 사과에 붙는 세금의 크기,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득, 그리고 다른 과일의 가격, 이렇게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사과의 수요 또는 사과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뽑을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니? 라고 봤더니 사과의 가격이 제일 중요하대요. 물론 사람들이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뭐니 해도 사과의 수요량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과의 가격이래. 그래? 얘가 제일 중요하대? 그러면 얘만 이렇게 뽑아서 우리가 모형을 좀 단순화시키자. 이 많은 것들을 다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자, 얘네들은 일단 제외하고 사과의 가격이 사과의 수요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사과의 가격과 사과의 수요량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중요한 요인만 뽑아서 단순하게 모형을 구성하는 거죠.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경제 모형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모형 안에는 두 개의 경제 변수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사과의 가격이라는 변수이고요. 두 번째는요, 사과의 수요량이라는 경제 변수.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경제 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것을요, 모형 안에 들어있는 변수다라고 해서 우리 이것을 내생 변수라고 해요. 내생 변수는요, 이 내자가 내자예요. 실내, 안쪽이란 뜻이죠. 그래서 모형 안에서 그 값이, 그 크기가 결정되는 변수를 내생 변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러이러한 요인들은요, 사과의 수요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긴 미칩니다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형 밖으로 내쫓았고요. 자, 우리 얘네들은 자, 모형 밖에 있긴 하지만 사과의 수요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긴 미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가 외생 변수라고 해요. 자, 모형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 외자를 써서 외생 변수라고 하고, 자, 우리 아까 사과의 가격과 사과의 수요량은 모형 안에서 그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것을 내생 변수라고 했는데, 이 외생 변수들은 밖에 있기 때문에 외자를 쓰고, 그리고 그 크기가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형 밖에서 얼마라고 주어져요. 그 이유는 없어. 그냥 얼마래라고 그냥 주어집니다. 우리 그것을 외생 변수라고 해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과 소비자의 소득이 월급이 200만 원이래. 그럼 왜 이 사람은 월급이 200만 원인가요? 그 이유는 없어. 그냥 이 사람의 소득이 월 200이라고 하자라고 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외생 변수는 그 어떤 값의 크기가 왜 그 크기인가 이유는 없어요. 이유 없고 그냥 얼마라고 하자라고 값이 주어지면 우리 이것을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하는데, 외생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없고 그냥 얼마라고 한다면 이라는 거예요. 얼마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사과의 가격이 변화하면 사과의 수요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본다 이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경제 모형이 무엇인지 말씀드렸고 경제 모형 내에 담겨있는 경제 변수를 내생 변수라고 했고 경제 모형 밖에 있는 변수들을 외생 변수라고 하는데 자, 이 외생 변수들은 경제 모형 밖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경제 모형 값들의 이 내생 변수 값들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외생 변수가 변화하게 되면 내생 변수의 값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자,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한 개에 500원이라고 칠게요. 사과가 한 개에 500원인데 그때 소비자가요 사과를 20개 수요를 한다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그때는요 전제가 뭐였냐면 이 소비자의 소득이 월 200이었던 전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직장 내에서 승진을 했대. 승진을 해서 이제 월급이 300이래. 이제 월급이 승진을 300으로 올랐습니다. 라고 하면 사과의 가격은 그대로 한 개에 500원일지라도 이 사람의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같은 사과 가격에서도 사과의 수요량은 더 증가할 수 있겠죠. 만약 얘가 이렇게 30개로 이렇게 증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외생 변수가 변화하면 내생 변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자, 일정한 값으로 주어져 있던 외생 변수의 값이 변화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내생 변수의 값은 변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이 내생 변수 안에는 사과의 가격이 변화하면 그것에 의해서 사과의 수요량이 변화하게 되는데 자, 우리 이러한 사과의 가격을 독립 변수라고 합니다. 독립 변수. 자, 그리고 이러한 독립 변수가 변화하면 그것에 의해서 그 크기가 변화하는 변수가 있는데 우리 이것을 종속 변수라고 해요. 자, 우리 그래서 내생 변수는 모형 내에서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가격 변수를 독립 변수로 봅니다. 가격이 변해서 사과에 대한 수요량이 바뀌는 거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독립 변수, 사과의 가격이 독립 변수이고 그것에 의해서 그 크기가 변화하는 사과의 수요량을 우리가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과의 가격이 아닌 나머지 독립 변수들, 여러분들 얘네들도 다 독립 변수예요. 얘네들도 다 독립 변수인데 자, 우리 사과의 가격과 얘네들은 똑같은 독립 변수인데 차이점이 뭐죠? 자, 사과의 가격은 모형 내에 포함됐죠. 얘는 모형 내에 포함됐고 얘네들은 모형 내에 포함되지를 못했어. 그래서 우리 사과의 가격은 독립 변수 중에서 내생 변수인 독립 변수이고 얘네들은요 독립 변수이면서 외생 변수인 독립 변수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사과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과의 가격에서부터 이러한 요인들 전부 다 우리가 독립 변수라고 하는데 이러한 독립 변수 중에서 모형 안에 포함된 것을 내생 변수라고 하고 다음에 모형에 포함되지 못한 독립 변수들 우리가 외생 변수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을 좀 처음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제 변수는요 유량 개념으로 측정되는 변수가 있고 저량 개념으로 측정되는 경제 변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량은요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되는 변수인데요. 자, 우리 유량은요 동영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개념으로. 자,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시간의 기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다고 합시다. 자, 어떤 사람 너 저번 달에 얼마 벌었어? 라고 하면 저번 달 1월 1일부터 저번 달 말일까지 얼마 벌었어? 물어보는 거죠. 너 작년에 얼마 벌었어? 라고 하면요. 너 작년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얼마 벌었어? 요걸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소득이 얼마냐를 얘기하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 기간이 정해져야 돼요. 우리 이렇게 측정되는 경제 변수를 유량 변수라고 합니다. 자, 수요량, 공급량, 국제수지, 투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유량 변수예요. 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비에 얼마나 투자했어? 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 얼마 투자했어? 라고 말 못하죠. 작년에 얼마 투자했어? 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도체 부분에 얼마만큼 투자했는지 1년이라는 기간을 한정해야지만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저량 개념이 있는데 저량은 스샷, 스크린샷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스샷. 얘는 사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저량은요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해서 측정되는 변수를 저량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공장이 있다고 할게요. 자,
아이스크림 공장이 저번 달에 몇 개 만들었어? 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생산량을 얘기할 때는 저번 달에 몇 개 만들었어? 저번 달 1월 1일부터 저번 달 말일까지 그 한 달의 기간 동안 몇 개 만들었어? 요건 뭐예요? 요거는 유량 개념이야. 그죠? 근데 똑같은 아이스크림 공장인데 지금 이 순간 창고에 아이스크림 재고 몇 개 쌓여 있어? 아이스크림 몇 박스 쌓여 있어? 요거는 지금 이 순간 재고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야 되죠. 우리 이것은 저량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특정 순간을 시점으로 해서 그 시점의 그 크기가 얼마만큼인지 측정되는 변수를 우리가 저량이라고 합니다. 자, 외환 보유고. 지금 이 순간 한국은행 금고에 외환 보유고 얼마나 있어? 이거는요, 지금 이 순간이죠. 근데 만약에 지난 1년 동안 외환이 얼마나 유입됐어? 또는 지난 1년 동안 외환이 얼마나 유출됐어? 이거는 유량 개념이야.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유량은 일정한 기간이고 저량은 일정 시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가 거의 잘 나오지는 않는데 혹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러한 경제 변수가 지금 이 순간 측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건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유량과 저량이라는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경제 이론은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자, 미시경제는 말 그대로 좁은 범위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거시는 넓은 범위를 분석 대상으로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각종 경제 주체들이 있었죠. 그러한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윤이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가를 분석을 합니다. 자, 우리 가계를 예를 들면 가계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서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가? 자, 우리가 기업을 전제한다면 기업은 어떠한 의사결정,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가? 그러한 합리적, 효율적, 경제적인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거시경제학은요, 우리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건 아까 말씀드렸고, 자, 거시경제학은 국민 소득, 물가, 실업 이러한 우리 경제 사회의 전체적인 경제 변수들이 어떠한 서로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움직이는가. 여러분 최근에 지금 이슈가 뭐냐면 지금 최근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자율이죠. 기준금리를 높였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금리를 높였더니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실업률 증가하고 있고 물가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요. 자, 가계 소득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를 내고 나면 일반적인 소비에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의 인상이 또는 금리의 상승이 다른 경제 부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한 국가 전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거시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미시경제학은 사과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요 특정한 재화의 가격 또는 개별 경제 주체의 행위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면 거시경제학은 특정 재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재화 및 생산물, 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인 물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어떻게 변화하는 거냐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분석의 범위가 얘는 좁고 얘는 분석의 범위가 넓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우리가 분석의 범위를 특정 시장을 한정해서 분석을 하면 우리 그것을 부분균형 분석이라고 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을 다 동시에 고려해서 분석을 하면 우리 그것을 일반균형 분석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얘는 쉽지만 부정확하고요. 당연히 얘는 어렵지만 대신 정확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든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사과 시장을 분석할 때 사과 시장만 한정해서 분석을 한다면 이것은 부분균형 분석입니다. 간편한 대신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과의 수요
수요, 사과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 시장만 독립적으로 그 사과 시장 내에서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 배 시장, 그리고 딸기 시장, 그리고 또 그 외에 비료 시장 이런 것들 다른 시장과의 일정한 영향 관계를 통해서 사과 시장의 사과의 수요의 크기와 공급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시장과의 관계, 다른 시장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만 분석을 하면 당연히 분석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관되는 다른 시장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 그러한 분석을 일반 균형 분석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부분 시장 균형 분석은 특정 시장만의 분석이고 일반 균형 분석은 전체 모든 시장에 대한 분석인데 자, 우리 경제학에서 여기 일반이란 단어는 모든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이다라는 말은 모든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증 경제학이 있고 규범 경제학이 있는데 실증 경제학은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국의 실업률은 20%다. 이거는 옳다 그르다에 대한 가치 판단이 개입되질 않아요. 실증 경제학은 현상을 그냥 그대로 얘기할 뿐이지 여기에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반대로 규범 경제학은 요거의 반대입니다. 자, 규범 경제학은 주관적 가치 판단이 개입돼요. 한국의 실업률은 너무 높다 또는 한국의 출산율은 너무 낮다 이런 식으로 규범 경제학,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규범 경제학이라고 해요. 자, 용어의 개념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정태 경제학은 지금 이 순간 시간의 흐름, 시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시점에서의 경제를 분석하면 이것을 정태 경제학이라고 해요. 자, 지금 이 순간 여의도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이 몇 %야? 5%래. 오케이, 알았어. 바로 이게 정태 경제학이에요. 그냥 지금 오피스 구역의 공실률이 5%래. 끝. 그런데 자, 동태 경제학은요, 시간의 변화를 고려합니다. 자, 과거에 2020년,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랬을 때 여의도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이 이랬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분석을 하면 우리 이것을 동태 경제학이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태 경제학과 동태 경제학으로 구분된다라는 용어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자, 우리가 경제학을 분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오류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구성의 오류고 두 번째가 인과의 오류입니다. 자, 구성의 오류는요. 자, 우리가 경제학을 연역법이라는 방법으로 분석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예요. 자, 연역법은요. 자, 어떠한 원리가 성립을 합니다. 자, 어떠한 원리가 성립을 하고 이 원리가 참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원리를 다른 부분에도 적용을 하면 당연히 여기도 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석 방법이 바로 연역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원리가 부분에 대해서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 원리가 전체에 대해서도 당연히 성립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연역법에 의해서 추론을 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풍년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걸 우리가 풍년의 역설이라고 해요. 자, 이게 뭔 소리인고 하니 우리가 한 농부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봅시다. 자, 한 농부 개인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면 이 농부의 입장에서는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들면 이 농사 수확물을 많이 수확하게 되면 부자가 되겠습니까? 소득이 증가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농부의 개인적 관점에서는 풍년이 들면 그럼 이 사람의 소득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이에요. 요건 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참인 명제를 우리 사회 전체에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풍년이 들면 사회 전체인데 자, 사회 전체적으로도
풍년이 들면 농부라는 그 집단의 소득은 증가한다. 요거는 틀렸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 한 개인의 농부가 아니라 모든 농부가 다 풍년이 들면 어떤 농작물의 공급이 지나치게 과잉 공급이 돼요. 자, 지나치게 과잉 공급이 되면 그 농작물의 가격이 폭락하게 돼서 농민들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풍년의 역설이라고 해.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오히려 수입이 감소하는 현상을 역설적이다라고 해서 풍년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구성의 오류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농부 한 사람의 개인적 관점에서는 이게 옳아. 하지만 이 옳은 명제가 사회 전체에 적용했었을 때도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것과 유사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절약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절약의 역설 또는 저축의 역설이라고도 합니다. 절약 또는 저축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한 개인의 관점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잘 쓰지 않고 저축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겠습니까? 네, 부자가 돼요. 한 개인의 관점에서는 저축을 많이 하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자, 요건 참이에요. 요거는 의심할 수 없는 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립하는 원리를 사회 전체에 한번 적용해 보죠. 그러면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소비를 최대한 하지 않고 저축을 많이 해. 자, 저축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는요, 반대로 가난해져요. 반대로 가난해집니다. 부자가 되지를 못해요. 이 원리가 사회 전체에도 적용되지를 않는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돈을 벌면 그 돈을 쓰지 않고 저축만 해. 그러면 기업들이 만든 물건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겠죠. 기업들이 물건이 안 팔려. 물건이 안 팔리면 결국 생산을 줄이고 고용된 생산 요소의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 사람을 해고하고 공장의 문을 닫고 가게가 영업을 중단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 사람들은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관점에서는 저축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지만 한 국가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는 한 사회 구성원 전부가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회 전체의 국민 소득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분에 대해서 성립한 참인 명제가 사회 전체에도 적용되지를 못하는데 자, 그래서 영역법으로 분석을 할 때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구성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반대로 인과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자, 인과의 오류는요, 귀납법이라는 방법으로 경제학을 분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예요. 자, 귀납법은요, 실제 우리 경제 사회를 관찰해서 실제 경제 사회를 관찰을 통해서 어떠한 경제학을 분석하는 방법을 귀납법이라고 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 망원경으로 이렇게 땅을 보는 거예요. 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네.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을 보면서 이 경제 현상들로부터 이 다수의 경제 현상으로부터 일반적인 경제 법칙을 도출해 내는 것을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하는데 자, 하늘에서 이렇게 보니까 에어컨 판매량이 증가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에어컨을 막 주문하고 에어컨 설치를 막 해요. 그랬더니 몇 달 있다가 기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이 에어컨을 설치하면 에어컨의 판매가 증가하면 그 이후로 기온이 올라가는구나. 따라서 에어컨 판매가 증가하면 기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경제 법칙을 도출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경제 법칙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경제 현상의 선후 관계를 인과 관계로 오해한 거죠. 어떠한 경제 현상이 먼저 발생했다고 해서 걔가 반드시 후행하는 경제 현상의 원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먼저 발생한 경제 현상을 뒤에 발생한 경제 현상의 원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우리가 인과의 오류라고 해요. 자, 이것은 귀납법으로 경제 현상을 관찰해서 분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험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시험에 나온다라는 그러한 필요성보다는 중요성보다는 여러분들이 경제학 공부를 하실 때 앞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 정도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로마자 4번 합리적 의사결정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